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동 전쟁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 이거 트럼프 참 알 수가 없네요. 저도 이제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최강의 또 지금 이제 전쟁 위협 선언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또 이제 하루 만에 중동에 있는 우방 국가들의 요청으로 이 공격을 공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협정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거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 정도가 되면 참 웬만한 대통령 같으면 이게 설탕이 없는데 트럼프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쟁 확산을 막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은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어떻게 주변 참모들이 말이죠. 요 전쟁과 관련된 상황인데 당사자들은 정말 숨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중동 쪽에 있는 미국 공관들마저도 시민들한테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까지 지금 안내문을 돌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전쟁을 안 한다. 참 이번에도 말이에요. 어쨌든 사우디 이 왕세자가 제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 부정 문제, 요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이 관련 자료를 쭉 분석해 봤더니, 이번 대선에서 말이죠. 이번 대선에서 109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 서버를 갖다가 지금 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안 수사권의 폐지, 그리고 이제 공소 기각,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검찰 동호회, 전직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한상, 검찰 동호회, 지금 회장이, 지금 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입장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 핵심, 말하자면 그 요인이 이태부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얘는 정부가 칼을 뺐어요.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게 정시 긴급 조치권을 법제화하겠다. 그러니까요. 현 정권은요. 쥐들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안 되면 전부 악법만 만들어 놔요. 아니 증시라고 하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거를 법제화까지 시킨다? 야, 정말 이 정권 이거 빨리 이거 정말 갈 길을 되돌아가도록 우리가 여론의 압박의 수위를 좀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굉장히 참 위험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왜? 현 정권은요, 증시가 망하면 무조건하고 총선 망하고 대선도 다 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부동산 때문에 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정권은 증시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트럼프. 야, 이란과 중동 국가의 요청, 이란도 요청했대요. 자, 그 요청으로 공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신속한 합의를 조건부로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밝혔어요. 예, 그래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 협상의 기본 골자가 합의됐다. 그러면서 공격을 보내달라고 방금 요청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생존을 위해서 신속한 합의 조치를 전제로, 합의 도출을 전제로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건 가장 가혹한 폭격을 주말에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바 있잖아요. 이것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거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유례없는 수준의 군사적 위협과 힘, 위력을 바탕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마쳤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의 공격 보류 요청으로 취소한다고 밝힌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미국 내 매체에 의하면 악시오스인데요. 중동 맹주가 이제 사우디인데 사우디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전 자제를 촉구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번 취소됐는데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 행정부 측에서는요, 사우디 측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동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요,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을 이유로 해서
이란 내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는요, 지금 이제 중동주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출국 준비를 권고하는 성명문까지 지금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거를 이제 또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공격 중단에 동참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혹한 폭격을 한다.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메릴랜드주에 있는 캠프 데이비스에서 내각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군사적 옵션을 논의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중부사령부가요, 이란의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중 공습을 제안했지만은 정치 담당 참모들의 일부가 군사 작전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요, 대통령이 미국이 승리하고 자신의 임기 동안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이런 거는 뭐 처음이 아니죠.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동 정세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느닷없이 공격을 딱 중단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한 뭐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주변국의 우려가 제일 큰 것이죠.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확전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시장에 미칠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미국 내부에서도 중동 재확전은 정치적 부담이 커요. 왜? 이제 11월 중간선거가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트럼프 자신도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유지하되 무제한 전쟁으로 빠지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담이 크니까. 자, 그래서 공습은 취소했지만은 본인이 협상을 성사시킨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사안은요, 트럼프가 약해졌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이제 전략적 계산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공습보다는 다시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이 이번 중간 선거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느닷없이 유턴한 경우가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트럼프 정말 발 바꾸는 거, 이거는 상당히 시장도 시장이지만요, 전 세계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이죠, 이 검찰 퇴직자 단체인 검찰 동호회인데, 여기는 이제 법무장관, 검찰총장들, 직원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제 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어차피 이제 형소법 개정됐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거. 이제 비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님도 이제 거부권 행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법무장관과 검찰이 반대, 그리고 대법원의 우려는 물론이고 이재명이가 밝힌 반대 의견까지 외면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와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 혼란과 부작용, 피해자들의 절망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은요, 소신에 따라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향후 위헌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제의여건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양심적인 법률가와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대응하겠다. 사심 없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상대 검찰총장은 뭐 잘 아시죠? 법무부에서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서 2011년도에서 12년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자, 이게 72년 만에 이게 이제 됐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이제 통과되면서 검찰의 구자연 직무대행이 이 반발 차원에서 사표를 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요, 이거 피해자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변호사위만 눈덩이같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가중되는 범죄 피해자의 부담, 요거를 조선일보가요, 도표로 정리를 잘 해놨네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요 도표를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자, 요건데 요거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예. 가중되는 범죄 피해자의 부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때에 우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보안 수사 그리고 재수사 요구가 반복돼서 사건 핑퐁이 반복된다. 그러면 사건이 장기화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변호사비가 증가되는 거죠. 왜? 복잡해진 수사 절차마다 법률 조력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경찰의 불수시사 검증도 어렵다. 경찰이 놓친 증거를 검사가 직접 수사로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실체 규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소사건 불송치, 즉 무혐의 시에는 구제도 힘들다. 예. 고소인이 경찰 불송치에 이의 신청을 해도 검사는 보안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요구만. 이게 그러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약한 것이죠. 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든 언론에서 말이죠. 대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참 이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요게, 다음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말이죠. 그야말로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총선에서 28년도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자, 이걸 보면은 다시 한번요. 자, 부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만큼 변호사비도 늘어나. 그리고 경찰 부실수사를 검증할 수도 없어. 이 검증하는 게 이제 검찰이 되는데 못하니까. 그리고 고소사건의 불송치 시에는 이거를 구제하기도 힘들다. 자, 이런 지금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동호회가 저렇게 성명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처음에는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는 우려가 많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쏙 빠져버렸어요. 예, 왜? 쏙 빠져야 김민석이한테 도움이 되니까 강성 개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도 정청래도 전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답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은 우리는 국회 논의에 따를래 이렇게 시종일관 입장을 정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거부권 행사를 하기를 우리가 기대한다. 이거는요. 연목구어다. 예, 연목구어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굉장히 가능하다. 예.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검찰은 말이죠. 지금 사표 내고 나가도 면접을 봐야 되는데 지금 경찰에 있는 변호사들, 경찰 내 이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로펌에서 지금 모셔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셔간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 사건이 지연되는 거, 그리고 이제 검찰의 그동안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 비율은 44.28%나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안 요구 비율이 10.7%. 그러니까 이제 이 44%가 전부 간접 요청으로 바꾸려면 사건 처리 속도는 구조적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자, 보안 수요 비율이 44.28%인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냐? 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 비용이 이제 폭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전력적으로 잘 작성해야 되고, 경찰 대응도 잘해야 되고, 보안 수사 요청도 대응도 잘해야 되고, 이의 신청도 반복해서 대응해야 되고, 자, 이러니까 결국은 변호사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찰 대응용 전문 변호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전관 구조가 검찰에서 이제 경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변호사에게 송치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언론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부실수사의 교정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부실수사.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말이죠.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이중적인 피해를 2차 가해가 되는 것이죠. 우려가 크다. 이런 비판들이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보안 수사 비율이 44.2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보완해달라.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근데 절반이 없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 이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제일 큰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보존하는 게 크잖아요.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 그만큼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가해자한테 주는 거예요. 범인한테.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마치고요.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이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방금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 이재명 대선에서 전국 투표소 109곳에서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이 됐다. 이렇게 새롭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 예컨대 서대문구 홍은 이동 투표소 3곳에서는 매 시간마다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원해서 허위로 입력했고, 오전 7시에 100명, 8시에 100명, 9시에 100명, 10시에 200명, 11시에 100명, 12시에 200명, 1시에 200명 이런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북한이냐, 투표수를 일부러 제한한 것이냐, 서버에 허위 입력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창원 의창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동안 연속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만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100명 단위로 끊어서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가 무려 5곳이나 된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투표구도 90곳에 이르고, 2시간 연속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이나 된다. 투표율 추이상 이렇게 갑자기 투표가 멈출 수는 없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특검이 조속 기출범에서 지선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까지 전선 서버, 즉 전산 서버 데이터를 허위 입력한 부분부터 검증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올림픽 공헌을 재검표할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전산 서버에 대한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주장이고 요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대선에서의 조작,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게 이제 숫자가 어제만 해도 81곳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조사했더니 109곳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TV조사에서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말이죠. 증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법제화. 이건 이제 ETF 레버리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위험스러운 정부 개입이 아니냐, 노골적인 그 정부 개입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서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권한을 갖다가 제도한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정부가 증시 긴급조치권 법제화를 추진하는데, 시장 급변 시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 현재 2배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강제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투자 한도도 계좌별로 약 20% 가져가는데 설정한다. 그리고 이제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도록 도입한다. 그리고 기본 예탁금을 이미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필요시에는 거래 제한, 정지까지도 검토한다. 그래서 과열되면요, 정부가 즉각 개입해 레버리지와 거래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경은요, 7월 코스피가 22%나 급락했어요. 서킷 브레이크가 연속 발동되고, 레버리지 ETF의 쏠림 현상이 심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일어났다. 그래서 추정컨대 56조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요,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의 변동성을 너무나 크게 증폭시켰기 때문에 요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시장 안정 조치로 정말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조금 더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현안이 될 거거든요. 자, 제목도, TV조선의 이제 제목도 보면, 개미 보라더니 이제는 시장까지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긴급 조치가 이거 그냥 규제하다 드러나는 수준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부가 마음만 먹이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지금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갖다가 1.5배, 1배 이런 식으로 강제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개인 투자자의 한도를 제한한다. 그리고 이제 모의 투자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거래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본 예탁금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올렸잖아요. 이 방향성이 명확해요. 개미 투자 줄여라. 레버리지 막아라. 그리고 필요하면 시장도 멈추게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죠. 두 번째, 그러면 왜 이걸 하냐 이겁니다. 정부 논리는 간단해요.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 상황을 보면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2%나 폭락을 했고 서킷 브레이커가 연속해서 발동되고 개인 투자자 손실이 50조 원을 넘어선다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바로 뭐냐? 정말 레버리지 ETF 때문이 맞냐 이겁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증폭기인데 문제를 키울 수는 있어도 문제 자체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원인은 뭐냐? 외국인의 1,000조 원의 순배도, 금리,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흐름, 그리고 정책 신뢰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이유가 돼서 증시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요, 원인은 건드리지 않고 증폭기만 지금 부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 이미 출시된 금융상품의 조건을 정부가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배 수익구조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어느 날 정부가 오늘부터 1배입니다. 라고 바꿔버린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계약 질서를 건드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다음은 뭐든지 가능한 거죠. 즉, 공매도도 금지하고 거래도 정지하고 가격도 제한하는 전부 정치적인 판단으로 증시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타이밍이 더 문제인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레버리지 ETF를 누가 도입했느냐? 정부가 도입한 거예요. 왜? 국장을 활성화하겠다. 서학 개미를 돌아오겠다. 이렇게 홍보해서 시장에 풀어놓고 나서 지금 와서는 이거 위험하다. 줄여라 막아라. 이게 완전히 방향이 뒤집은 거잖아요. 성과는 정부가 가져가고 손실은 개미가 또 안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긴급 조치 하겠다. 개입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냐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 오는 길을 찾아가는데 레버리지를 막아버리면 옵션으로 가요. 옵션. 파생 상품으로 가. 홍콩도 이런 비슷한 조치를 했지만 투자 자금은요. 다른 데로 이동해요. 결국 남는 건 뭐냐? 시장의 신뢰 하락밖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정부가 언제든지 개입한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간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개미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전체의 겉으로는 개미 보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은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이 너무나 크게 확대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판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시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건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바로잡는 거. 그게 먼저다. 지금처럼 문제는 그대로 두고 통제만 강화한다면 결과는 하나. 뭐냐? 시장만 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개미를 더 죽이는 것이죠. 개미를 더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미를 잡겠다. 이렇게 작심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후폭풍이 예상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네. 요거 정부 긴급화 조치. 그런 게 이게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방탄 치려고 모든 악법을 쫙 도입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증시 변동성이 크다. 이 얘기는 증시의 이 폭락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법으로다가 다 뜯어 고쳐갖고 저희들 멋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겁니다. 증시의 시장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